안녕하십니까. 세븐 4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epth, 그 다음에 disparity, distanc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용어가 좀 쓰이는 용어가 약간 좀 다르기는 하지만 셋 다 전부 3차원에서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depth, disparity, distance는 이제 3차원 지각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depth는 주로 이제 하나의 뭐 부류 내에서 뭐 물이면 물, 그 다음에 땅이면 땅, 이제 같은 그 부류 내에서 이제 그 깊이를 재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disparity는 이제 이 눈에 이제 눈이 두 개 있죠. 그 눈에서 이게 그 두 개가 보는 각도가 다른데, 그 보는 각도가 다른 거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어떤 그 깊이를 알아내는 그런 거가 이제 양한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로 디스패리티는 양한성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는 그야말로 이제 공간상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쓰입니다. 근데 이거 세 개가 결국은 어떤 물체 인식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그러한 이런 거를 이 세 개를 알아내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예를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이거 거리에 따라서 이제 소실점이 이제 생기는 그런 점인데, 사실은 이거를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을 앞에다가 갖다 놨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사람이 작아진 게 아니라 뒤쪽에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천체고, 이거는 이제 꽃무늬인데, 사실 이제 천체라는 거는 어떤 그 디스턴스가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꽃무늬는 여기서 이제 뭐 작은 거는 뒤에 보이고 큰 거는 앞에 보이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뭐 2차원상의 꽃무늬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이 꽃무늬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무늬라는 게 작고 클 수 있다는 게 인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빨간 게 앞을 보일 수도 있고, 언뜻 보면 또 노란 게 앞쪽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는, 즉 머릿속에 이미 기존의 패턴이 인식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인식이 힘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부류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짠 거 같은 거에서 여기서 티버텍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쪽으로 이제 면을 뚫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 들어가는 쪽하고 이제 그게 이제 이 막는 쪽 이쪽에서 이제 그 티버텍스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티버텍스를 가지고 어디가 이제 앞쪽인가 어디가 뒤쪽인가,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음영에 따라서 그림자가 있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같이 엮어서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게 양면성인데, 영어는 이제 스테레오스코피라고 그러죠. 그 왼쪽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오른쪽으로 보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으로 보이는 거 두 개를 합쳐서 이걸 봤을 때 이게 3차원적인 어떤 그런 물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차원 TV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싸서 이런 식으로 양쪽 눈으로 인식하게끔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기법을 씁니다. 그리고 디스턴스인 경우에서는 여기서 이 차폐가 되죠. 차폐가 되는 게 이제 가려지는 거가 이제 뒤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전체가 전부 다 이제 그 인식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깊이나 거리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3차원임을 인정히 알 수 있는 편법 요인들이 있는데, 편법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템플릿에 의한 편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모션에 의한 편법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템플릿은 주로 이제 P셀에서 정지 영상을 이제 그 파악을 하는 것이고, 모션은 M셀에서 이제 그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분명히 눈에 잡힌 거는 2차원인데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쭉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죠. 똑같은 물체라고 해도. 해서 이제 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보입니다. 여기서는 낮은데 여기는 높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차폐 가려져 있는 경우고, 똑같은 물체인데 아까 소파에 앉은 사람하고 같은 거죠. 작으면은 이게 이제 뒤쪽에 보이는 거고, 이건 소실점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 이런데 어차피 이것도 템플릿의 편법도 인식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앞에 있는 물체는 이제 좀 빨리 움직이고 뒤쪽에 있는 물체는 이제 좀 늦게 움직이는 모션 벡터죠. 이거는 양쪽에 모션이 계속 양쪽으로 이제 그 햇살처럼 퍼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또 모션 벡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요인은 멀리 있는 거는 약간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림자하고 저게 있는 거고, 그림자가 밑에 있을 때 이제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카메라를 두 대를 가지고 보는 스테레오스코피, 즉 양안성이 유일하게 됩니다. 나머진 다 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템플릿에 의한 편법으로 보면은, 편법은 이제 물체 인식이 선행돼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제 하위 물리량만으로 이거를 구분의 거리나 이제 그런 거를 파악해내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링이라는 거하고 색깔이라는 거를 다 알고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느 게 위에 있고 어느 게 아래에 있고 이거를 아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물체를 나눴을 때는 물체가 경계선이 다 섞이게 돼요. 섞이게 되면은 어떤 그 티버텍스 테크닉을 이용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해본 거예요. 티버텍스를 구해봐서 가장 상위 레이어에 있는 거를 이제 구해보면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이제 그 빨전노초판 한 번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라색이 가장 밑에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을 보면은 여기 그 가장자리가 이제 프레임에 해당되는, 꼭 창문 윈도우에 이제 그 프레임에 해당되는 그런 거가 전부 빨간색, 가장 높은 거라고 본다면, 거기에 가려져 있는 거는 전부 이렇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티버텍스가 여기서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색깔별로 쭉 표시가 되게 되는데, 몇 개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어느 게 맨 처음 자기 위 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사실은 여기 빨간 거에서도 가장 위게 이거고 이거는 아래에 있는 건데 같이 잡혀버리죠. 왜냐하면 티버텍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체 인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단순한 어떤 그 티버텍스 같은 거의 물리량으로 이제 그 깊이를 잡아내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션에 의한 편법을 보면은 이제 그 속도 차이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해봤던 그 오토바이가 이제 신호가 바뀌면서 달려나가는 어떤 그런 예를 보면, 이게 프레임별로 해가지고 계속 어떤 속도별로 이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방향은 색깔별로 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션 벡터의 크기는 어떤 어둠과 밝음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쭉 나가면서 보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오토바이가 전체가 다 모양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통해서 보면은 이게 이쪽에 차폐가 되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진행될수록 모션 벡터의 양도 다르고 차폐의 모양도 달라지는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한 1초도 안 되는 부분만 분석을 해도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법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더니 앞에 있는 기둥은 빨리 움직이는 거고 뒤에 있는 벽은 이제 늦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주거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모션 벡터가 굉장히 좀 빨리 그러니까 크죠. 모션 벡터가 크고, 이제 가격혁명이 쪽에 있는 이제 벽에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모션 벡터가 작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션 벡터가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이제 저게 작구나. 그런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거는 지금 빨리 움직이고 뒤에 있는 거는 늦게 움직인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법칙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여기 화면에서 앞에 있는 자동차보다 뒤에 있는 오토바이가 더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토바이라는 게, 우리 오토바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움직이는 거, 이걸 알 수 있는 거지만, 기계 측면에서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만약 이거를 배경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배경이 더 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모션 벡터라는 것 자체도 물체 인식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걸 가지고
특정 지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거 두 개가 다 고정돼 있고 그냥 건물의 일부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P셀하고 M셀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서로 패턴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를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색깔별로 본 건데 이 두 개가 색깔별로 보이게 해가 전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모션 벡터량을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 프레임 간에서의 어떤 그런 모션 벡터를 구해나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계속 이제 프레임이 이어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응점을 이어나가는 방법, 즉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첫 번째 프레임에서 여기 이제 이게 모션 벡터를 구하는 어떤 그런 키 포인트들이죠. 이제 특징이 있는 포인트들을 좀 이제 색깔별로 찍은 건데 이 포인트들이 여기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달려나가니까 모션 벡터가 앞쪽으로 이만큼씩 와가지고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이만큼이 왔다 이거죠. 그렇죠? 한 이만큼 달려나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모션 벡터가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대응점을 에지와 매칭시키기 위해서 촘촘히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그멘테이션 정도로 여기도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은 이 에지 정보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에지 정보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가장 특징 있는 부분들은 전부 에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 에지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촘촘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두 번째 세그멘테이션 촘촘하게 한 거를 이제 맞춰 나가는데 이게 통합을 해가는 거죠. 머지를 시켜 나가는데 이제는 그냥 머지를 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쪽에 이게 그냥 팔이면 여기 하얗고 여기가 이제 하얀 부분인데 명암에 의해서 머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시멘틱하게 이제 머지를 시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멘틱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 즉 템플릿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아래쪽의 레이어에서는 이게 뭐 오토바이에 사람이 탄 거라는 거는 몰라도 대충 이게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런 쪽으로 머지를 시켜야 되겠다는 게 뇌에 각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확률이 높은 쪽으로 머지를 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지를 시켜 나간 다음에 다시 이 두 번째 프레임에서 키포인트를 잡는데 그 키포인트를 잡을 때 이쪽 첫 번째 프레임에서 잡혔던 키포인트를 되도록 중시를 시키면서 여기 두 번째 프레임으로 화면이 바뀌었을 때 이 기존에 잡혔던 그 키포인트들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프레임이 바뀌면서 그 포인트는 어떤 특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빼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되는 특징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추가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대응점에서 쓸모없게 된 특징점들은 빼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생긴 점들은 다시 넣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특징점들을 이어가면서 모션 벡터를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쪽에서 대응점들을 이제 확대 이미지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색깔이 같은 거는 같은 모션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점이었는데 여기서는 요만큼 오토바이가 요만큼이 있었죠. 여기서는 이만큼에서 한 이만큼 정도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주색 이제 고동색 세 개가 있죠. 그게 요렇게 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하늘색 요 포인트들이 여기로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뚝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서 오렌지색은 여기 오렌지색으로 온 거고 여기 하늘색은 여기 하늘색으로 온 거고 이게 쭉 이제 대응돼서 그쪽 포인트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시게 하게끔 이렇게 적어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표시하듯이 여기서 짝대기를 계속 구우면은 어디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색깔별로 그렇게 포인트별로 이제 대응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점들이 나오면 이제 거리 판단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거리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세브에서는 TMBC라는 방법을 쓴다. 트라이앵글러 네트워크
그 다음에 variation 체크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프레임 넘버 1, 2, 3, 4에서 이게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게 삼각형에, 그러니까 그 다른 물체에 있는 포인트하고 현재 앞쪽에 있는 물체의 포인트들을 계속 이 삼각형으로 이으면은, 이게 물체가 움직이면서 옆으로 이제 이게 쭉 움직이는 건데,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삼각형의 어떤 그 모양이 변해요. 각도가 변하죠. 그래서 이 각도가 변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앞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거 뒤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세부에서는 이제 대응점을 모션 벡터 플러스 시멘틱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에 있던 그 쉬프트 알고리즘은, 뭐 성능은 좋지만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는,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앞쪽에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뒤쪽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왜냐면 우리는 전부 100%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쪽에서의 그 결함이 전혀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최대한도로 계산량이 얼마든지 많아도 정확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뇌의 방법에서는 뭐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시듯이 이 프레임 간의 어떤 그러한 적의 움직임이 30분의 1초나 60분의 1초 정도로 잡으면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여기 프레임 간의 차이는 별로 크질 않아요. 모양도 많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모션 벡터 탐색하듯이 블록을 잡아서 그 블록을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똑같은 데를 그냥 매치시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매칭시켰을 때 잘못되는 거를 시멘틱하게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모션 벡터, 기존에 있는 모션 벡터처럼 블록으로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응점이 나타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삼각형의 구조가 바뀌게 되니까, 그 삼각형의 구조가 바뀐 거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러니까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상에서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혔다 그러면 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삼각형의 모양은 변하지를 않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똑같은 물체가 그냥 그대로 잡히는 거니까, 거리가 없이. 만약 이 물체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삼각형이 변형이 되겠지만,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삼각형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거리를 탐색할 수가 있고, 사람도 어차피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거리하고 이제 그런 뎁스, 그런 거를 이제 탐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세부 40까지 하면 이제 하위 물리량 분석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물리량 분석은 뭐냐? 여기서도 전에 이제 저희 강의에서 뭐 몇 번씩이나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던 그 그림이죠. 이게 이쪽이 M셀 계통이고 이제 초록색이 P셀 계통이고, 그런데 대응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위 그러는 게 뭐냐면, 여기서 V12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카메라에서 이제 그 영상이 입력되면 V1으로 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세싱이 되고, V12에서 이제 계속 어떤 프로세싱이 일어난 다음에 결과물을 이제 V2, 3, 4나 MT 뭐 이제 이런 여기 뭐 IT 영역 이쪽으로 계속 이제 전달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물리량, 그러니까 물리량이라는 게 결국 뭐 속도, 뭐 크기, 뭐 사이즈, 그다음에 뭐 그런 거가 이제 물리량이죠. 뭐 무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질감, 이런 게 이제 물리량인데, 그거를 이제 V12에서 들어오면은, 영상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다 쪼개서 이제 모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그 물리량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결국 여기서 표시된 이건데, 이게 오리엔테이션, 에지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셜 프리퀀시하고 템포럴 프리퀀시, 스페셜 프리퀀시는 공간 주파수예요. 그죠? 공간 주파수. 이게 P셀인 경우에서는 공간 주파수가 높아요.
그 시간 주파수는 굉장히 낮죠. 정지 영상이니까. 근데 엠셀인 경우에는 보면은 템포럴 프리퀀시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더 잘게 이제 쪼개야 되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좀 더 잘게 쪼갤수록 비슷한 어떤 모션량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지고 그래야지만 모션 벡터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스페셜 프리퀀시는 이거는 더 죽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왜냐하면은 완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완전히 똑같으니까. 하지만 서로가, 그러니까 첫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에서 서로가 디테일이 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오히려 모션 벡터를 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 하이 프리퀀시 쪽은 오히려 뭉개줘야지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엠셀에서는 로우 프리퀀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흑백, 채색도, 그러니까 칼라도 아닌 흑백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렉션이죠. 이게 모션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모션 벡터를 구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고, 디스패러티는 이거는 양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걸 왜 여기서는 디스패러티만 썼냐 하면은 뎁스하고 디스턴스는 바로 위쪽에서 어떤 물체가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떠한 이 물체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물리량만 가지고 뎁스를 판단할 수 있는 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안경처럼 표시되어 있는 그게 디스패러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쪽에서의 어떤 물리량, 어떠한 위에서의 어떤 물체 인식이라는 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영상 정보만 가지고 물리량을 체크하는 거는 디스패러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깊이 인식이나 3차원 인식에서는 양한성, 스테레오스코피라고 하는 그 양한성인 디스패러티밖에는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리량에서는 디스패러티만 갖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랭스라는 거는 이거는 칼라죠. 칼라를 왜 웨이브랭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칼라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가는데 그거가 이게 웨이브랭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이제 적외선 쪽이라고 해서 웨이브랭스가 굉장히 좀 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외선, 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웨이브랭스가 굉장히 이제 파장의 길이죠. 이게 파장의 길인데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가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찍나 그럴 때 엑스레이로 넘어가고 막 이제 더 넓으면 더 이제 파장이 더 짧아지면은 이제 인공위성에서 지구하고 통신하는 이제 그런 적에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웨이블랭스를 이제 칼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8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서브젝티브 컨투어. 그래서 서브젝티브 컨투어는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패턴을 알아야지만 서브젝티브 컨투어를 이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패턴을 알고 있는 만큼 그 패턴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밑에 하위 레이어에서의 이제 서브젝티브 컨투어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38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원하고 직선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꿔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삼각형처럼 펼친 것도 이거 직선이죠. 직선은 메꿔 놓을 수가 있어요. 원도 메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복잡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원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메꿔 놓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수많은 복잡한 물체 중에서 과연 우리가 쓸모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판단을 하고 쓸모 있는 물체만 많이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랜덤한 패턴 자체를 우리가 모두 다 인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뇌의 능력이 무한대가 된다면 그런 것도 아무거나 갖다 해도 다 인식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제 직선하고 원밖에는 이제 물리량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쪽 오른쪽 경계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슬슬 이제 어떤 시멘틱한 어떤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 데까지는 수많은 패턴들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패턴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딕셔너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따지지 말고, 일단 영상이 들어오면은 V1에서부터 V1, 2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물리량으로 전체를 다 완전 분해를 한다. 그래서 완전 분해를 해서 원래 있던 이미지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이 뒤쪽으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량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 40까지 해서 여기 있는 그 하위 물리량은 다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패턴을 조립해가고 어떤 시멘틱하게 물체를 템플릿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40이 한 1달락 정도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부터의 작업은 뭐냐면 이제 시멘틱 머지를 어떻게 해가냐. 아까 그 오토바이의 그 팔 어깨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죠.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그 M셀하고 P셀의 기량 작용을 할 때 두 개를 같이 이제 엮어 나가면서 올라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시멘틱한 머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고난의 행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패턴이 너무 다양해요. 뭐 별 패턴이 다 있고 개수도 너무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태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구겨진 경우, 뭐 특정한 형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파도처럼 패턴이 오버레이 돼가지고, 오버레이드해도 다 우리 눈엔 보이죠. 이걸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돼야 될 게, 엔겔 패턴이 완전히 다 떡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영역이 여러 개로 나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브젝티브 컨토어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이제는 물리량만 가지고 나눌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옷하고 배경이 막 섞이고 하얀색이 막 뭐 정신없이 섞이는데, 우리는 이게 다 알죠. 여기는 이거는 몸이고 이거는 코트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아느냐?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차폐가 생겨서 없어지죠. 배경과 어떤 게 배경이고 어떤 게 정경인지 그 뭐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들의 바인딩을 하고 뭐 이러는 어떤 그 수많은 작용들이 이제 이어져 가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냐면은, 뇌에서는 태어나면서 말씀드렸듯이 M셀하고, 즉 모션 벡터를 구하는 M셀하고 모양을 구하는 P셀이 두 개가 기량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량작용을 하는 이유는 모션 베이스로 패턴을 만들고 패턴 베이스로 다시 모션을 구하고 다시 그거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두 개를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익히는 작용대로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시간이 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패턴을 띄어내는 능력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보면 아니까. 그거를 M셀 대신 우리가 인간이, 즉 제가 그거를 기계한테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M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가르쳐준 어떤 그러한 M셀 영역대로 어떤 그러한 배경과 전경을 이제 이러한 그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제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다시 살펴보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딥러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M셀 대신 패턴을 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그렇게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나눠라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내 방법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 밑에 어떤 이루어지는 물체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근본적인 어떤 원리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의 방법은, 세부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애널로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딥러닝 자체는 뭐냐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에서 전혀 어떤 그러한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전치사는 뭐 to from 해가지고 뭐 스물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쓰인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 하고,
지금 딥러닝 같은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with 다음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with 다음에 목적격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from 다음에 목적격이야. of 다음에 목적격이야. 뭐 다음에 목적격이야. 뭐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전치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격, 이건 목적격, 이건 목적격, 이건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뭐 to, from, of, 뭐 이런 거는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자 이런 거야. 20몇 개가 있어. 근데 이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전부 목적격이 쓰여야지 돼라고 원리를 가르쳐주는 식이라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지능이에요. 그 지능이 없이 단순한 그냥 하나의 그 지식을 가리켰을 때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냥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발전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지능을 가리키기 시작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그게 폭발적인 성장을 가리키는데 지식이라는 거는 계속 끝도 없이 넣어줘야 되는 거라서 물론 사람은 지식을 가리키면 하나를 가리키면 10개를 아는 사람이 있죠. 그게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계는 하나를 가리키면 하나밖에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 40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depth는 주로 하나의 부류 내에서 디스페러티는 양한성, 디스턴스는 공간상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거리와 깊이는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피처 중 하나지만 사실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 전부 다예요. 대다수라기보다도 3차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편법으로는 템플릿에 의한 방법과 모션에 의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편법에 의한 방법, 이해하지 않은 방법은 양한성에 의한 디스페러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량만 가지고 따져서 그거를 인수분해를 해낼 때는 디스페러티 하나밖에는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템플릿에 의한 편법은 물체 인식이 선행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물리량만 불가능하죠. 물체의 경계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의 티버텍스를 이용한 이기표험추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라기보다는 뭐 제대로 되질 않죠. 그래서 모션에 의한 편법은 프레임이 진행될수록 모션 벡터의 양이 다르고 차폐의 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프레임마다의 대응점은 에지상에서의 점들을 이어가고 다음 프레임의 키포인트들은 기존의 대응점에서 새로운 시그니처 포인트를 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은 다시 빼고 그래서 만들어요. 대응점이 구해지면은 TMBC 적용이 가능해져서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브 40까지 해가지고 어떤 그 물리량 분석은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량 분석이 끝내고 세브 41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거를 이용해서 기존의 템플릿을 뇌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뇌의 템플릿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